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유엔 무대 대비와 막혀있던 한일 관계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가시적인 성과 속에 조문과 비서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실혼과 동거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유지를 검토하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가부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연인 관계인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피고인 처벌에 대한 제동이 걸리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환경,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행진과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과 첫 유엔 연설까지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정상급 접촉에 유독 변수가 많았고 비속어 논란은 정치권 정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자원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발트, 리튬 같은 핵심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이를 이용한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AI, 즉 인공지능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와 관련 부처 간 고위급 공동위원회도 한층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임기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약식회담을 열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공언했던 한일 한미 정식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비속어를 한 막말 논란이 일면서 순방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오늘 밤 귀국할 윤 대통령은 외교력이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응하고 낮아진 지지율을 만회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오늘도 정치권을 달궜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서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부족과 외교 라인의 아마추어리즘이 합쳐진 결과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8초 환담 이후 내뱉은 충격적인 비속어는 욕설 외교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과를 거부하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DJ도 잘못하면 즉각 사과하라 하셨다며 솔직하고 쉽게 정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다며
비속어 논란 자체를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규정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SNS에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라며 한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배 의원은 바이든이라는 말뿐 아니라 EXX라는 비속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를 한 주 앞둔 다음 주 민주당은 외통위와 운영위 등을 열어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길에 공군 1호기에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경고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군은 지난 21일과 22일 신포 일대의 특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포는 잠수함과 SLBM의 생산과 개발, 시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주변에 지상시험 발사장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SLBM 관련 시설과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동향은 대통령실을 통해 먼저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동태를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레이건호가 이달 말쯤 우리 해군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만큼 북한에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도발 징후를 이례적으로 선공개한 것 역시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법안을 압도적인 의석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장담했던 민생국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7개 중점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액을 월 10만 원 늘리는 기초연금 확대법, 잉여 공무를 수매해 쌀값 폭락을 막는 양곡관리법 등입니다. 재원은 60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저지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 예산 확대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책임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에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중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시급한 민생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앞에 기사에서도 봤는데 북한의 도발 징후를 합참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먼저 발표했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직전 대통령실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는 게 이례적이고 통상 군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요. 공군 1호기 기내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조치 시행을 지시한 건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명시하려는 게 아닌가 해석됩니다. 예, 관련해서 다음 주에 중요한 외교 일정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꽤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의전 서열 3위입니다. 1위는 당연히 대통령이고 2위는 하원 의장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부통령까지 오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지난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미국 서열 1, 2, 3위가 넉 달 사이 한국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을 할 텐데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가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식으로 마주 앉아 얘기를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비속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란의 진실은 윤 대통령 본인만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대통령실의 마지막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비속어 사용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을 성문 분석해보니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취재진이 탑승한 귀국 비행기가 밤늦게 도착하는 만큼 추가 확인은 어려운 상태인데요. 통상 순방 이후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곤 하는데 이 비속어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간담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저 녹음이 행사장 잡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행사장 잡음을 뺀 녹취본들을 좀 SNS에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친윤계의 박수영, 배현진 의원 등이 이 음성을 어제부터 공유하고 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고 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고 서 저는 사실 이 음성 공개를 듣고 더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밑에 달린 누리꾼들의 반응도 더 헷갈린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관심 중에 하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합니까? 네, 우선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비속어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의 매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논란이 불거진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사과나 해명을 할지가 참 관심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순방 마지막 날 단독으로 치르는 일정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6.25 참전 용사를 만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1일 미국에선 뉴저지주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병들을 만나서 감사를 전하고 또 김 여사 본인의 할아버지도 같은 참전 군인이었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 덕분이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제 캐나다에서도 오타와 보훈요양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6.25 전쟁에 참전한 오빠를 따라 간호병으로 입대했던 셰네버트 간호장교를 만났습니다. 지난 나토 순방 때 단독 일정과 비교해보면 패션이 많이 소탈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와 국립미술관을 관람한 일정에서도 태극기 배지와 검은 정장 외에 화려한 장신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김 여사가 외부에 모습이 노출될 때마다 패션에 대해 이슈를 몰고 다니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네,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9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썼다고 봤지만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재직 전인 2017년 쌍방울 사회이사 시절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올해 초까지 3억여 원을 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서 받은 4억여 원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일단 뇌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7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공동 개최한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쌍방울 측에서 수억 원을 후원받은 경위 등도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측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서울에선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과 환경단체 집회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면서 주말 교통 혼잡이 극심했습니다. 현장에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빨간 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이 11월 총궐기 전국 노동자 대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7천 명가량이 모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와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진짜 사장임을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는 노조법 3조 개정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집회 뒤에는 숭례문 일대까지 행진해 3년 만에 대규모로 열린 9월 기후정의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집회엔 어린이, 장애인, 농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화석연료 체제를 종식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가 변하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약 3만 5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광화문에선 도로 위에 드러누워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의미가 담긴 다이인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집회로 용산과 시청,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선 한때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은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건물 화재로 2층에 고립된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던 때 모자를 구한 것은 공사장의 굴착기였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굴착기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의 기지가 빛이 났는데요. 그 모습을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안에 같이 가요, 안에! 건물 2층 창문으로 몸을 내민 여성이 품에 안은 아이를 먼저 굴착기 버킷에 태웁니다. 여기야 타야 돼! 안에 같이 가요, 가! 창문을 넘어 여성도 간신히 아이와 함께 굴착기에 올라탑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차량 정비업체 건물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건물 2층에 있던 여성과 아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소방차도 도착하지 못했던 다급한 순간 시민들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 달려가 굴착기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엄마와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겠다는 판단이 서서 현장에서 굴착기를 불러가지고 2층에 있는 이제 아드님하고 이제 어머니 두 분 태우고.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고 시민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법적 가족에서 사실혼과 동거 가구를 배제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법적 가족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을 고쳐 비혼 동거도 가족 범위에 넣기로 했던 여성가족부.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최근 사실혼과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사실혼과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가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여성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가 예전처럼 혼인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사람들로만 가족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유감스럽네요. 여가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연인인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60대 남성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강세훈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인지 뉴스 추적에서 따져보겠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 관계인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올해 6월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협박과 폭행,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됐고 A씨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폭행과 협박, 스토킹 모두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과 회유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보입니다. 사회부 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벌 불원서라는 게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그 의사를 나타낸 서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의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온라인에서 이런 양식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충분한 사과를 받아서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쓴 뒤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내면 됩니다. 이 과정에 돈이 오갔다면 합의금 액수도 쓰면 됩니다. 저희가 지적하려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한 장만 내게 되면은 스토킹범이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고 때려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토킹도 협박이나 폭행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BN 법조팀이 스토킹 범죄 처벌 판결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피해자 처벌 불원서를 내자 한 달도 안 돼 다시 스토킹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밤늦게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죽이겠다는 협박에 통장 이체 내역까지 동원해 수백 번 연락을 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합의서로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그 경우입니다. 동료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도 스토킹 사건 등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안 써주면 강도를 더 높여서 괴롭히기도 하고
정작 피해자가 제출해서 일단 처벌을 면하면 가해자가 태도를 싹 바꿔 또다시 쫓아다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토킹 별거 아닌 범죄로 생각하니까 피해자 용서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참담한 사태를 또 맞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접근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접근 금지의 거리를 100m로 한정을 해놔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00m 뛰면 15초, 걸어서 가면 1분 정도로 그렇죠. 가까운 거리인데요.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가 100m 내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장난 같아도 101m에서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결국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해가 부족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100m 위반, 99m 위반이고 그 스토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스토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시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신당역 사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방문이었어요. 오늘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어제는 피해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고요. 오늘은 피해자 분유항소에서 조문을 한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인께서 오랜 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통안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김 사장 그리고 스토킹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근무 여건으로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선포한 이후 이 동원 대상자들의 해외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에서는 러시아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핀란드 남부 발리마 검문소. 러시아에서 온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대기열은 su백 미터. 차에서 사람이 내려 대기할 정도입니다. Viikon perjantaihin niin on enemmän liikennettä nyt. Ja jos esimerkiksi eilistä katsotaan, niin reilu 1000 maahan saapuvaa ja lähtevää yhteensä niin oli niin kuin.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기준 러시아인은 6천 명 이상 입국했고 지난주 2배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려 해외 탈출이 속출하는 겁니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관광 목적 러시아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I'm just for freedom Russia from Putin, for democracy Russia. It's crazy. And it's crazy so many people start to hating Russian people. 러시아 전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군이 익명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장갑차나 탱크를 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장갑차는 약 700만 원, 탱크는 7천만 원 상당에 사들였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시작한 영토 병합 국민투표에 대해 G7은 UN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홍콩이 지난 2년 동안 엄격하게 유지했던 입국자 호텔 격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본토는 일주일 이상 지정시설 격리 의무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오는 26일부터 홍콩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규정이 사라집니다. 코로나19 발병 후 2년여 만입니다. 입국자들은 대신 사흘간 건강 추적 관찰을 받으면서 등교나 출근은 가능하지만 식당 출입은 금지됩니다. After the first 3 days, they already can go to places in the same way as normal Hong Kong citizens, where they can eat and drink. 홍콩이 2년 이상 고수하던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유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엄격한 방역 정책 탓에 많은 외국인이 홍콩을 떠나면서 급기야 국제금융센터 지수 평가에서 홍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1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遲咗啦，即係大家都開放咗咁耐啦，咁即係啲經濟又搞成咁，又冇人嚟，又冇。其實0+3係我哋方便我哋出去啫嘛。即係如果做嘢嘅人，每一分鐘都係時間，每一分鐘都係金錢。 홍콩과 달리 중국 본토는 여전히 7일에서 14일에 호텔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될 다음 달 20차 당대회는 물론 내년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까지도 현 방역 정책을 고수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중국 정부가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청명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무더위까지 꺾이면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참 많았죠.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잔디밭에 나온 아이들이 비행기 모형을 힘차게 하늘로 날립니다. 교복을 입고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두 축제를 즐깁니다. 도봉구청이 주최하는 도봉산 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네, 바깥 풍경 있잖아요. 꽃도 있는데 그거를 그린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원 합기도인데 합기도 공연했거든요. 그거가 제일 좋았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순식간에 풍선으로 장난감 칼을 만들자 아이들은 마냥 신기합니다. 제자리를 도는 자전거부터 등을 맞대고 타는 자전거까지 특이한 모양의 자전거도 타봅니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자 설탕가루가 솜사탕으로 변하는 마술에 어른도 아이들도 시선을 뺏겼습니다. 자전거 축제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스크 벗고 축제에 참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남산 한국의 맛 축제를 찾은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각시탈을 꾸미고 직접 만든 제기도 차봅니다. 천우각 앞에서는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퀴즈 대회도 열렸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시민들은 저마다 가을맞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수입 과일 가격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나마도 저렴하게 먹던 바나나는 도매가가 10% 올랐고요. 망고와 키위, 파인애플, 체리 가릴 것 없이 가격이 뛰게 됩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지난달 한 송이 4,000원 중반대였던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이 5,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보지만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아요. 과일값이 금값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망설여지죠. 그래서 이제 자주는 못 사 먹고 진짜 필요한 거 하나씩만 사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입산 바나나 도매 가격은 한 달 새 10% 넘게 급등해 작년보다 무려 23%나 올랐고 망고나 체리 등 다른 수입 과일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필리핀산 파인애플입니다. 최근 수입 과일값이 급등하면서 파인애플도 가격이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등 과일 산지 생산비가 올라간 데다 고금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단가 자체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곡물이라든가 수입 농산물 같은 경우도 환율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고 국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문제에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고환율로 수입 품목 가격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라 소비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요. 저녁이 되니 금세 식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는 서늘합니다.
내일 강원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태백이 8도, 봉화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올라서 따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단풍 소식도 들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이 되면 설악산의 단풍부터 예쁘게 물들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쾌청해서 야외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아침 한개가 짙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6도, 대구 14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속초가 아침에 14도, 강릉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